군대는 더해요, 그거보다. 검찰은 사람들이 저 검찰 나쁜 짓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군대는 이런 일이 터지지 않으면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알고 싶어도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도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검찰, 경찰, 법원이 군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높은 사람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또 아셨겠지만 박찬주라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면 징계를 해서 그냥 내보내자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군대 내부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하려고 봤더니 징계를 할 수가 없어. 어? 예, 이게 다 모든 게 계급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제도가 이 사람이 대장인데 넘버 3예요. 전 군을 통틀어서.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들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빼고 나면 2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징계를 못 해. 재판을 해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작전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그러면 처벌하려면 이작전 사령부, 이 사람 밑에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퇴근하면 거기서 먹고 자는 집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걸 알았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수사나 사법 기능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대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그 제보를 예를 들어서 공관병이 거기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처럼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네. 공관에서 지금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들 휴가 갈 때마다 저희 보고 운전을 하라고 합니다. 속옷을 벗어놓고 우리 보고 빨라고 합니다. 냉장고가 10개 있는데 어디서 다 훔쳐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보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사가 맨 처음에 범죄 인지 보고서를 하게 되거든요. 그 범죄 인지 보고서를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냐면 사령관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는 거야. 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휴가 간 사이에 그러면 범죄 인지 보고를 해가지고 밑에 사람이 해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입건을 해야 된다고? 형사 입건을 하잖아요. 형사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시작됐다는 수사 개시 보고서를 들고 와서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수사를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 냉장고가 진짜 10개인지 가서 압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판사한테 신청하기 전에 박찬주한테 또 결재를 받아야지만 판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영장이 나왔어.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왔어. 이거 구속을 해야 되겠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판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응?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구속수사가 됐다고 칩시다. 하여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재판에 넘기려고 기소를 해야 돼. 그러면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예?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기소를 하고 나서 그러면 판사들이 와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사를 박찬주가 임명해.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박찬주의 부하인 판사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판사들이 해서 박찬주한테 형을 선고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린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또 박찬주가 깎아줄 수 있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이런 권한을 쥐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그렇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돼서 쫓겨나잖아요. 네. 근데 군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데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군대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언론이든 외부에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간단한 이 예만 설명을 해도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그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바꾸는데 자기가 뭐라도 하겠다.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25년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군사법원이 설치가 되었는지 좀 연역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헌법에는 그 헌법 27조 1항의 모든 재판은 판사한테 이제 독립된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2항에 이제 군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군무원 신문 같은 경우에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게 되면 6.25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미국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비상 계엄 군법회의라는 게 도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군의 어떤 군 사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군사 법원을 평시에도 둘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대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어떤 사안, 어떤 뭐 군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 범죄를 뭐 일반 법원으로 호송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대륙 뭐 아메리카 뭐 그때 시절 1900년대나 이럴 때 이후에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대륙의 뭐 본인의 어떤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전시 시스템이 아니고 평시 시스템에도 그런 어떤 군사 법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실익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땅덩이도 좁고 우리나라가 뭐 군대를 해외에 파견해서 뭔가 이렇게 전투를 벌일 일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 법원 필요성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바꿔지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군사법원을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냈거든요. 근데 그 개혁안 자체가 군사법원을 없앤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을 없애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 게 군대의 특수성.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령관의 지휘권을 이렇게 훼손하면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충안을 했던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5개 권역의 일반 보통 군사 법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받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받아들인 거죠. 야, 이 김 변호사님이 그냥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이제스트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의 군사법원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대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대만도 폐지했습니다. 영국도 있었는데 영국도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군사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 반대하는 이유로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군의 특수성,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게 분단의 현실 때문에, 분단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상시적으로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분단을 대비하자면은 대만이 우리보다 더 위험하겠습니까? 남한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대만은 지금 중국하고 맞서야 되는 건데 거기는 왜 군사법원을 없앴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의 특수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군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이상한 독자적인 하위 문화를 남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집단으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 특수성이 아니고 정말로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나 그 숨막히는 제도 안에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으니까 그거를 보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 그걸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힘센 사람한테만 유리한 제도를 둔다라는 거는 절대로 그건 특수성이 아니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특수성을 얘기할 때 지휘관들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윗사람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어렵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싸하게.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연역적으로 보면 이 군사법 제도가 군사법원이 별도로 생긴 시초는 제국주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시초인데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인도는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영국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다 이게 이름이 다 관련이 있는데 대령을 커널이라 그러잖아요. 커널. 영어로. COLONEL입니다. 왜 대령을 커널이라고 하냐면 식민지가 콜로니잖아요. COLONY. 그 식민지의 대장이 대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대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역사가 깊은 건데 그 식민지에 가서 영국 군인이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건 군인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군인이 사고를 치면 어쨌거나 거기 식민지 자체의 그 제도를 총독을 보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영국의 관료들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 관료들이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비슷했었고. 그러면 영국 군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인도 사람들한테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면 불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도의 사법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미국의 이 제도가 간 것이고 미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나라에서 무슨 사고를 쳤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을 때 미군 장갑차가 그런 일을 벌였을 때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군사법원이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나요?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법원이 저지른 나쁜 짓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법원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민주화가 되기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몇 가지 사건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네. 민청학년 사건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입니다. 그때는 다 계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제도고 그 제도는 왜 필요했냐면 그 독재를 유지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이고 유용했기 때문에 유지됐던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참여정부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를 당시에는 법조인이 대통령이 됐고 그 군사 정권이 계엄 시절에 군사재판을 통해서 군법회의라는 명칭의 재판을 통해서 했던 나쁜 짓들을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 사법개혁 과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당시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맨 처음에 의결한 제1의결 과제 그리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만장일치 의결 과제가 군사법제도 개혁. 너무나 명확했으니까. 너무 할 말이 없잖아.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때 뭐 법원 문제, 검찰 문제, 경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성과는 냈는데. 공판 중심주의가 네. 도입되고 수사권 조정도 약간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검사 동일치 원칙도 약간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안 고쳐진 게 군사법제도야. 1등으로 제일 나빠서 바꿔야 된다고 해놓고 끝까지 안 바뀐 게 이거야.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로 희한한 걸 느꼈는데 군사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없어지면 예. 검찰하고 법원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일반 검찰과 법원은. 아,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 권한 범위가 넓어지잖아. 네, 네. 그전까지 손을 못 대는 데가 자기 권한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검찰 법무부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해.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그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것들이 뿌리가 같구나. 그치. 뿌리가 같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딱 느끼고 와, 이거 희한하다. 그리고 그때 사법개혁위원회 그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하고 국방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네, 돼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맨날 손잡고 서로 이걸 반대하는 거야. 아, 서로 도와주면서.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가 나면 국방부가 나서서 반대를 해. 군사법제도 개혁 얘기가 나오면 법무부 차관이 나서서 반대를 해. 아,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 이해가 상충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해가 이해관계가. 동일한 거죠. 예,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은 모르지만 이것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에 뿌리고 우리는 한편이고 우리는 같다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이것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긴밀해요. 그때 이걸 방해하는 걸 보면 양쪽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것들이 이걸 방해하는데 저는 그때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잖아요. 예. 우와, 이거는 경악할 정도야. 근데 무슨 서로 간에 뭐 도움받을 게 있나? 아, 서로 간에 뭘로 도움받냐면요. 이 속성이 비슷한 기관들은 공유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림 선생께서 옛날에 시를 통해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하면서 그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연대의식 같은 걸 얘기했는데 가진 것들은 가진 것들대로 얼굴만 봐도 알아요,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예? 이 사람들은 선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모를 수가 없는 게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역사가 검찰이 나대면서 1등이 된 역사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정에서 군대는 검찰의 속성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고요. 쥐들이 정권을 잡고 검찰을 운용해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싸들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준이 한 사람한테 사정했다고. 전두환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게 검찰이라는 거 알거든.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군대를 경험한 사람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똑같아, 하는 짓이. 군 출신이 대통령을 3번을 했으니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밖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네. 걸 보시면요. 직급이 높지도 않은 것들이 관용차 타고 다니는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하고 검찰이에요. 그렇구나.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예. 군대는 군대도 소령부터 탄다고. 소령도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운전병 기사가 딸린 관용차가 지급되는 게 별 하나부터거든. 근데 그게 군대는 인건비를 안 주니까 거기서 있는 애들 다 데려다가 하니까. 아니, 그래도 그럴 수 어쨌거나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검사는 그런 게 아니지. 공직자들이 차관이 돼야지만 관용차하고 기사가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검사장들을 지네가 차관급이라고 하면서 그걸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군대는 별 하나짜리가 차관급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는 그보다 더 낮아. 아 근데 변호사님 지금 제가 엊그저께 바로 군대에 운전병 하는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후배한테 월급 안 주니까. 아니 소령도 그 차량이 나온대요. 여기 소령 있어. 중령도 네, 차량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소령 중령이 사실은 지휘할 때 그러니까 훈련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만 타면 되는데 출퇴근할 때도 타고 다닌다는 아, 거예요. 그럼 옛날 우리 어렸을 지네 애들 때는 학교 갈 때 다 타고 그거. 군인집에 뭐 별로 높지도 않았는데 그 집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가 딱 달린 집차가 네, 오면은 네, 네. 군인 젊은 애가 운전하는 애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런 기억이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나. 모 중령이 출퇴근에 항상 타고 다녔는데 갑작스럽게 출퇴근 자기는 자기 차로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박창주 사령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 지도 큰일 올릴 것 나겠다, 같으니까.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검찰이 그러니까 그 매 50명에서 관용차 받아 타고 다니는 것도 어이없는 짓인데 군대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검찰 관용차는 그래도 딱지라도 띄어. 속도 위반 걸리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군용차는 그것도 없어요. 아, 못 뛰어요? 네. 없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내요. 아, 진짜요? 이 세상에 이, 몇 분 된다고 그걸 갖다 깎아먹어? 제가 딱지 떼봐서 압니다. 딱지 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요. A4에다가 훈련용 차량 딱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뗄 수도 없고 진짜라니까? 건들지도 말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고 보험도 안 들어있어요. 심지어 군용차들은. 그래가지고 사고 옛날에 당한 분들이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좀 완전 들었는데 무소불이구나, 그냥. 그냥 이것들은 별도의 왕국에서 별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한 놈이 딱 있어. 왕이 한 놈이 딱 있고 이 왕을 받드는 밑에 이제 그 조그만 영주들이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이 왕하고 영주가 다 한 학교 동문들이야.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 다 한 학교야, 다 한 학교. 다 한 학교 동문들이야. 세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계가 아무리 썩었고 문제라고 하고 얘기를 했을 때마다 뭐 얘기합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대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너무 많다. 네. 그 끼리끼리 다 해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먹어도 50%는 못 해먹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은 게 대법관 중에 서울법대가 너무 많다. 네. 이 정도예요. 네. 군대는 육사 출신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육사 출신들이 한 해에 배출하는 장교가 200여 명이거든. 네. 그보다 훨씬 많은 ROTC 장교들이 수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중이 과반은커녕 80% 90%예요. 그것도 좋은 자리는 전부 다 육사 출신만 차지해. 제가 엊그제 팟캐스트에서 그 목욕탕 물 제가 막 차갑게 해버리는 바람에 당황했다는 그 본부대장이라는 사람. 그게 이제 되게 웃겼어. 이름은 본부대장이라서 굉장히 본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지만 네. 그 부대 살림하는 제일 허드렛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당, 목욕탕 무슨 이런 거 다 시설 관리하시고, 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본부대장은 육사 출신이 하는 경우가 전 군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안 해. 육사 출신은 절대 본부대장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제일 소위 중간 간부들 중에 제일 요직이 뭐냐면 작전참모야. 네, 그렇죠. 그 작전참모는 90% 이상이 다 육사 출신이야.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말입니다. 군대 갔더니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일반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나 장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난 ROTC다, 육사다, 뭐 학사장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삼사다. 네. 그러면 장교가 와서 저는 일반 출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 출신일 것 일반 같아? 출신이 뭔가요? 그러니까 뭘 것 같아? 저는 일반 출신입니다. 일반 출신 장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ROTC 인가? 아니죠. ROTC는 따로 있고. 나는 육사라고 생각했어. 예. 왜냐하면 군대 가려고 육사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얘들은 장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사 나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불쾌하게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일반 출신입니다. 뭐 시험을 그러니까 해서 그러나? 군대에서는 육사가 아닌 장교들을 전부 다 가르쳐서 일반 출신. 그 일반 출신은 그러면 거꾸로. 진짜. 일반의 반대말은 뭐야? 특수. 특별 출신이 육사예요. 와.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끔찍한 너무나 일이야. 자연스럽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야. 예.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소대장이 처음에 되잖아요. 소위가 되면. 네, 예. 그러면 그 같은 해에 임관한, 2000년도에 임관한 똑같은 소위가 소대장 갈 때는 같이 가요. 네. 그죠? 네. 중대장까지는 같은 해에 거의 돼. 네. 그 다음에 대대장이 되잖아. 중령. 예. 그때가 되면 얘네가 1년 빨리 돼. 일반 출신이 예, 일반 떨어지는 출신보다 거네. 1년 빨리 예, 돼요. 예. 그 다음에 연대장을 할 때가 되잖아요. 예. 대령이 돼가지고. 대대장 위가 연대장이거든요. 예. 이러면 얘가 2년 더 빨리 해. 그 다음에 사단장이 될 때가 되면, 이제 별 하나를 달 때가 되면 얘가 진장. 3년 더 빨리 돼. 예. 그 다음에 사단장 투스타가 될 때가 되면 얘가 4년 더 빨리 가. 얘는 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에는 둘이 친구였어요. 어머머, 나중에. 같은 소대장이었어요. 옆 소대장이야. 아. 그런데 나중에 얘가 별 2개를 달고 사단장을 가면은 얘 같은 소대장이었던 얘는 포스터가 돼 있어. 사실은 여기 일반은 거기 사단장 되기도 어렵죠. 그렇죠. 되기도 어려울 뿐만 되기도 아니라 어렵죠. 그 천신만고 끝에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어디나 그런 게 있거든. 경찰에도 원래 전라도 출신들은 예, 안 출신 시키는데 직렬별로, 예. 아니 직렬이 아니라 지역별로 네. 지역 차별이 있거든. 원래 공조직에서는 옛날부터. 그러면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도 전라도 먹어라 하고 옛날부터 떼어주는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농림부, 그다음에 노동부, 비권력 돈 안 기관이에요. 되는데, 네, 돈 안 되는데,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부나 이런 데는 TK들이 가는 거고, 이제 전라도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는 형사부고, 법원은 가정법원이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그 군대에서는 육사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조금씩 이렇게 떼주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별 4개짜리들 인사를 할 때 1, 2, 3군 사령관 중에 2사람을 육사 출신 아닌 사람으로 임명했다고 화제가 됐잖아요. 이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청에 먼저 찾아간 것보다 이거는 더 쇼킹한 일이야. 군대 안에서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이 지네가 다 차지하고 하나 주는 거야. 하나. 원래는. 하나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냔 말이죠.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우리나라 육사를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많이 떠올립니다. 미국에도 육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육사 출신들이 그러면 제일 성적도 좋고 엘리트들인데 거기서 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육사가 다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로 바로 가는 게 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육사는 졸업하면 다 군대로 가잖아요. 걔들은 웨스트 포인트는 그야말로 밀리터리 아카데미예요. 그냥 아카데미에 액센트가 있는 거고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서 밀리터리에 대한 걸 조금 더 배우는 거야. 그래서 졸업할 때 내 군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닌 애들은 사회로 진출해요. 그래서 미국은 육사 출신이 무슨 이거 다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포스타들은 대학 나와서 ROTC 출신으로 자기가 군대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많죠. 예. 대부분이야. 그런데 그리고 미국은 육군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제일 센 건 해군이야. 해군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저기를 하니까. 작전을 하고 작전을 그러니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육군이 이렇게 다 먹느냐?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했으니까.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진짜야 이거는. 다 먹어. 심하게 다 먹어요. 그럼 공군 해군들이 불만이 많이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사, 해사, 공사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냥 사람들한테 사관학교 3개 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공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왜냐하면 거기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파일럿 타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서도 조종사, 항공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연봉도 많고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거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군대에서는 해사, 공사는 군인으로 취급도 안 해요. 육군들이.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 조성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네.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열린우리당으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회의 시간에 야 해사공사 나온 애들이 무슨 군인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해사공사 나온 사람들이 육군한테 감히 대항을 못해. 속으로 저기는 있지만 그 왜냐하면 국방부나 합참은 이제 육해공군이 같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자리를 아까 이제 육사 애들이 먹고 남은 거 던져주듯이 거기도 해사공사한테 던져주는 자리가 있거든. 네. 그거라도 먹으려면 잘 보여야 돼 여기다가. 그리고 해사공사의 슬픈 역사는 만약에 거기서 육해공군이 같이 근무할 적에 똑똑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육군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고 얘들을 논리적으로 제압을 해. 진급 못합니다. 그거. 육사한테 찍혀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놈이 우리 헤게모니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해요. 기득권 집단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육사가 아닌 다른 집단은 ROTC건 무슨 3사건, 해사건, 공사건 간에 거기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진급하는데 불리하다는 불문율이 있고요. 더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참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각 정부 부처마다 장관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의원님들은 그 장관실 전화번호 받으시잖아요. 그거 보면 장관 전화번호가 되게 1000번입니다. 1000번 아니면 7000번이에요. 예.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일종의 관행처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관용차의 번호가 되게 장관이 타는 차가 1001이고요. 그것도 군사문화거든요. 1호차. 1호차가 대장이 타는 거거든. 지휘관이.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전화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다른 데서 1000번이라 그래. 1000번 아니면 7000번이라 그랬잖아요. 국방부는 군대 같으면 특히 1번을 중시하거든. 항상 1호차, 네. 1번, 네. 뭐, 1대대, 네. 1사단,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 그래서 이중대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서브 이런 걸로. 네. 그럼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1000번일 것 같잖아요. 국방부 장관 전화번호는 6000번이야. 왜요? 육사니까. 진짜 미치겠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유치하다, 아재 개그 정말, 같이. 정말 황당하죠? 6000번이야. 진짜. 웬일이야. 육사니까 6000번이에요. 유치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 1000번을 쓰는 놈이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데 장관이 다 1000번이니까. 네. 그러면 1000번을 누가 써야 될 것 같아요? 밑에 것들 주는구나. 아니, 6000번을 장관이 쓰면 네. 그러면 1000번은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을 준다거나 네. 그거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육군 사관학교 교장 있으시나요? 아니면 뭐 저기 차관을 준다거나 네. 1000번은 네. 국방부 기무부대장의 번호입니다. 얘가 계급이 뭐냐? 별 하나예요. 근데 장관하고 그렇게 해서 때리 까는구나. 그러니까 우린 6천이고. 기무사가 얼마큼 막강한지를 기무부대라고 하는 거는 기무사령관도 아니고 기무사령관의 부하로서 국방부에 파견 나가 있는 그냥 별 하나짜리 부대장이야. 예. 얘가 1000번이야 번호가. 그러니까 다른데 행정부에 고정도 하고 거기에 낮다 그런 느낌. 모르겠어. 하여튼 진짜 형사 입건을 하잖아요. 형사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시작됐다는 수사 개시 보고서를 들고 와서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수사를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 냉장고가 진짜 10개인지 가서 압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판사한테 신청하기 전에 박찬주한테 또 결재를 받아야지만 판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영장이 나왔어.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왔어. 이거 구속을 해야 되겠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판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응?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구속수사가 됐다고 칩시다. 하여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재판에 넘기려고 기소를 해야 돼. 그러면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예?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기소를 하고 나서 그러면 판사들이 와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사를 박찬주가 임명해.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박찬주의 부하인 판사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판사들이 해서 박찬주한테 형을 선고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린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또 박찬주가 깎아줄 수 있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이런 권한을 쥐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그렇게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돼서 쫓겨나잖아요. 네. 근데 군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데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군대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언론이든 외부에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간단한 이 예만 설명을 해도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그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바꾸는데 자기가 뭐라도 하겠다.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25년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군사법원이 설치가 되었는지 좀 연역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헌법에는 군대는 더해요 그거보다. 검찰은 사람들이 저 검찰 나쁜 짓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군대는 이런 일이 터지지 않으면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알고 싶어도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도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검찰, 경찰, 법원이 군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높은 사람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또 아셨겠지만 박찬주라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면 징계를 해서 그냥 내보내자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군대 내부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하려고 봤더니 징계를 할 수가 없어. 예, 이게 다 모든 게 계급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제도가 이 사람이 대장인데 넘버 3예요. 전 군을 통틀어서.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들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빼고 나면 2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징계를 못 해. 재판을 해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작전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그러면 처벌하려면 이작전 사령부 이 사람 밑에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퇴근하면 거기서 먹고 자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걸 알았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수사나 사법 기능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대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그 제보를 예를 들어서 공관병이 거기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처럼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네. 공관에서 지금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휴가 갈 때마다 저희 보고 운전을 하라고 합니다. 속옷을 벗어놓고 우리 보고 빨라고 합니다. 냉장고가 10개 있는데 어디서 다 훔쳐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보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사가 맨 처음에 범죄 인지 보고서를 하게 되거든요. 그 범죄 인지 보고서를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냐면 사령관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휴가 간 사이에 그러면 범죄 인지 보고를 해가지고 밑에 사람이 해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입건을 해야 된다고? 아닌데 대령을 커널이라 그러잖아요. 커널. 영어로. COLONEL입니다. 왜 대령을 커널이라고 하냐면 식민지가 콜로니잖아요. COLONY. 그 식민지의 대장이 대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대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역사가 깊은 건데 그 식민지에 가서 영국 군인이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건 군인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군인이 사고를 치면 어쨌거나 거기 식민지 자체의 그 제도를 총독을 보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영국의 관료들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 관료들이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비슷했었고. 그러면 영국 군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인도 사람들한테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면 불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도의 사법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미국의 이 제도가 간 것이고 미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나라에서 무슨 사고를 쳤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을 때 미군 장갑차가 그런 일을 벌였을 때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군사법원이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나요?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법원이 저지른 나쁜 짓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법원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민주화가 되기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몇 가지 사건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네. 민청학년 사건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입니다. 그때는 다 계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제도고 그 제도는 왜 필요했냐면 그 독재를 유지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이고 유용했기 때문에 유지됐던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참여정부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를 당시에는 법조인이 대통령이 됐고 그 헌법 27조 1항의 모든 재판은 판사한테 이제 독립된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2항에 이제 군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군무원 신문 같은 경우에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게 되면 6.25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미국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비상 계엄 군법회의라는 게 도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군의 어떤 군 사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군사 법원을 평시에도 둘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대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어떤 사안, 어떤 뭐 군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 범죄를 뭐 일반 법원으로 호송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대륙 뭐 아메리카 뭐 그때 시절 1900년대나 이럴 때 이후에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대륙의 뭐 본인의 어떤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전시 시스템이 아니고 평시 시스템에도 그런 어떤 군사 법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실익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땅덩이도 좁고 우리나라가 뭐 군대를 해외에 파견해서 뭔가 이렇게 전투를 벌일 일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 법원 필요성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바꿔지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군사법원을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냈거든요. 근데 그 개혁안 자체가 군사법원을 없앤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을 없애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 게 군대의 특수성.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령관의 지휘권을 이렇게 훼손하면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충안을 했던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5개 권역의
일반 보통 군사법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받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받아들이신 거죠. 야, 이 김 변호사님이 그냥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이제스트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의 군사법원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대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대만도 폐지했습니다. 영국도 있었는데 영국도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군사법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로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군의 특수성,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게, 분단의 현실 때문에, 분단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상시적으로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분단을 대비하자면은, 대만이 우리보다 더 위험하겠습니까? 남한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대만은 지금 중국하고 맞서야 되는 건데 거기는 왜 군사법원을 없앴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의 특수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군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이상한 독자적인 하위 문화를 남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집단으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 특수성이 아니고 정말로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나 그 숨막히는 제도 안에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으니까 그거를 보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 그걸 가중시키고 그다음에 힘센 사람한테만 유리한 제도를 둔다라는 거는 절대로 그건 특수성이 아니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특수성을 얘기할 때 지휘관들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윗사람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어렵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싸하게.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연역적으로 보면 이 군사법 제도가 군사법원이 별도로 생긴 시초는 제국주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시초인데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인도는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영국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다 이게 이름이 다 관련